퀴즈, 자신과 배경에 대한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 미영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자랐어요. 저희 가족은 평범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스스로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응원해 주셨고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 미술관 탐방 등 문화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자라게 되었죠. 대학교 때는 예술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같은 분야에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조급해할 때도 저는 오로지 한 길,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꿈을 흔들림 없이 키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때론 고독하고 힘이 들기도 했지만 예술은 항상 제 마음을 채워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의 유명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 중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큐레이터는 저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품의 가치를 찾아내고 작가의 숨겨진 의도를 읽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해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해요. 전시 하나를 기획할 때마다 끝없는 리서치와 작가들과의 조율,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로 밤을 새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렇지만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감탄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새로운 전시나 예술 동향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국제미술관의 큐레이터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가끔은 외로움이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처음 미술을 좋아하기 시작했던 초심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사교적이고 유쾌한 성격이라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 맡은 일에는 책임감과 열정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에 대한 욕심보다는 일에 몰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큽니다. 이렇듯 저의 일상에는 미술관, 작품, 그리고 나만의 성취감이 가득합니다. 저를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도전과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평범하지만 당당한 한 여성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D. 특별한 손님과의 만남.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많은 관람객들을 만나는 것은 천하의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저의 시선을 끄는, 한편으로는 낯선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박소남 여사님이셨죠. 박 여사님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문학의 인사로 항상 단정하고 고혹적인 스타일, 조용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처음부터 제가 맡고 있던 전시마다 거의 빠짐없이 방문하셨고 전시장 구석구석을 유심히 둘러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점 단골이 되어갈 무렵 미술관의 다른 직원들이 박 여사님은 꼭 큐레이터님을 만나야만 전시 이야기가 풍성해진다고 하더라 는 농담을 하기도 했지요. 제가 담당한 설명회 시간에 늘 가장 먼저 오셔서 뒷줄에 조용히 앉아있던 것도 직접 인사를 나누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을 처음 가까이 마주하게 된 것은 어느 겨울 전시 시즌이었습니다. 미술관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바쁜 일정 때문에 다소 피곤함을 느끼던 날이었죠. 박 여사님은 그날도 변함없이 혼자 오셨고 전시가 끝나갈 무렵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큐레이터님, 이번 전시는 정말 특별하네요.
작품 선정의 취지나 세부 배치의 숨은 의도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혹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직접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세심함과 예술에 대한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호기심이나 예의를 넘어 분명 깊은 교양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깃든 질문이었거든요. 박 여사님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여러 기록과 에피소드로 이어졌고, 저 또한 전시의 의미와 과정, 무대 뒤의 이야기들을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부터 저희 미술관에서 작업하는 가장 바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님의 방문은 마치 소중한 약속처럼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흥미로웠던 점은 박 여사님이 차분하게 조언도 주시고 일상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세한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삶을 깊이 있게 관조하는 연륜과 예술을 사랑하는 격조 높은 감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즈음 저에겐 일과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박 여사님과의 만남 후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저 역시 본연의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저에게 단순한 미술관 손님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인연으로 남게 되었고, 앞으로의 제 일상과 미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준 분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적극적인 접근, 처음 박소남 여사님과 짧은 인사를 나눈 이후 그녀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여러 번 우연히 마주쳤을 때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고, 전시장 곳곳에서 마주칠 때면 미영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라며 정중하게 말을 건네셨죠.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관람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어느 오후, 박 여사님은 미술관 휴게 공간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건네며 먼저 앉아도 되겠느냐 물으셨고, 저도 흔쾌히 옆자리를 내어드렸죠. 처음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그녀 특유의 부드럽고 믿음직한 분위기에 저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호감을 느꼈던 계기부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영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남다르다고 느꼈어요. 흔히 볼 수 없는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작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느꼈답니다. 그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듣는 직접적인 칭찬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왠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미술관을 자주 찾는 이유와 미술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이 들어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게 된 배경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예술도 인생도 결국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그녀의 철학이 인상 깊었죠.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박 여사님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진중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박 여사님은 때로는 작은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새로운 전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거나 취미와 여행, 예술 활동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바쁜 시즌 와중에도 매번 꼭 찾아와 요즘 피곤해 보인다. 몸은 잘 챙기고 있니? 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셨죠. 박 여사님의 이 따뜻하고 적극적인 관심은 저에게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었고 때론 낯설던 미술관 생활에 든든한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존재 덕분에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더 큰 기대와 사명감을 가지게 덜해줬고 미술관에서의 모든 시간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박 여사님은 어느새 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손님 이상의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후 펼쳐지는 새로운 인연과 변화는 바로 박 여사님의 이 진심 어린 접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막작스러운 소개팅 제안. 박 여사님과의 만남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전시가 끝난 뒤 박 여사님과 미술관 내 카페테리아에서 티타임을 가지던 중이었죠. 평소처럼 작품과 작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박 여사님께서 갑자기 한쪽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미영 씨, 혹시 요즘 사귀는 분 있나요? 나는 뜻밖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저는 질문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직장과 작품 준비에 몰두하느라 연애할 생각은 없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박 여사님은 살짝 웃으며 본론을 꺼내셨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아주 아끼는 청년이 있는데 집안도 괜찮고 성품도 좋은 아이예요. 미영 씨와 분위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한번 만나볼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처음 듣는 소개팅 제안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거절 의사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일에 몰두하고 싶은 시기라서요. 아직 연애는 저한테 먼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맡은 일이 너무 재미있고 보람 있어서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박 여사님은 그제서야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미영 씨, 인생이라는 게 일만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그냥 밥 한 끼 한다는 마음으로 만나봐요. 그 청년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괜히 아무에게나 소개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박 여사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중매가 아니라 저에게 진정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따뜻한 배려와 정성이 묻어났죠. 옆에 있던 미술관 관장님까지도 저를 설득하며 박 여사님이 추천하시는 분이면 정말 믿을만 해요. 한 번쯤은 용기 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라며 분위기를 거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후로 절대 부담 주지 않을게요. 그냥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만나봐줘요. 이런 자리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랬정 후회할 수도 있어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손님에게 사적인 부탁을 받거나 사생활에 관여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터라 망설임이 컸지만 박 여사님과 관장님의 강권,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이끌리는 호기심이 섞인 감정에 결국 저는 한 번쯤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소개팅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갑작스럽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곡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 여사님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 제 인생에도 새로운 출발선이 생겼다는 작은 설렘을 느끼게 해주었죠. 이렇게 저는 아무 생각 없던 일상 속에서 운명처럼 다가온 소개팅 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인연과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지만요. 운명 같은 소개팅의 날, 소개팅 약속이 잡힌 날 아침, 저는 한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간신히 감췄습니다. 평소엔 전시 준비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이날만큼은 머릿속에 온통 생각이 가득했죠. 거울 앞에 서서 옷차림을 여러 번 점검하고 메이크업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부모님께도 혹여 티가 날까 일부러 아무 내색 없이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소개팅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다이닝 카페였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아 이런 자리가 무척이나 어색한 저에게 딱 맞는 공간이었죠. 박 여사님이 신중하게 고른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박 여사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영 씨, 도착하셨으면 안내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약한 자리에 안내해 줄 거예요. 오늘 날씨도 좋으니 마음 편하게 다녀가길 바랄게요. 조금은 긴장한 상태로 안내를 받아 자리로 들어섰고 창가 자리에는 이미 한 남자가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수트 차림에 진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저는 속으로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미영 씨 맞으시죠? 상대방이 먼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제가 미영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미영 씨에 대해 말씀하셔서 어떤 분일지 청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말에도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과 배려가 느껴졌고 처음 만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혹시 긴장되진 않으세요? 하고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떨리긴 하지만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라 안심이 돼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걸 해보거든요. 서로 가볍게 웃으며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카페에서 준비한 웰컴티가 나오고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취미, 일상, 가족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준 씨도 미술을 가까이 하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음악과 미술에 대한 관심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현재 서울시청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기획자로 일하며 여러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는 중이라 저의 미술관 경험과도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깊이 있게 이어졌고 저는 그의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언제부터 미술을 좋아하게 됐어요? 어릴 때 집 근처 작은 화랑에 갔을 때였어요.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가서 처음 본 작품이 있었는데 그때 그 그림이 너무 신기하고 멋져 보였거든요. 그 순간부터 전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설렘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군요. 저는 대학 때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도 많이 보고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구나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술을 향한 각자의 열정과 소소한 일상이 겹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졌고 어느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웃으며 마음의 벽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카페에서 준비한 점심 메뉴가 나왔고 준 씨는 제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메뉴를 골라주고 취향도 세심히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상한 남자 처음 봤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준 씨는 어릴 때 엄마한테 예의 있고 다정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라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대화의 주제는 시간, 취미, 여행, 일상 속의 작은 행복, 그리고 앞으로 담고 싶은 인생의 모습 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미영 씨는 앞으로 미술관에서 어떤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요? 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관람객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영감을 주는 전시를 만들고 싶어요. 가끔은 예술 작품이 누군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런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준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멋져요. 저도 미영 씨 같은 분이 기획한 전시를 더 자주 보고 싶네요. 말씀하신 꿈이 꼭 이뤄지길 응원할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응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자연스레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생활 가치관, 부모님에 대한 애정 어린 말까지 오갔습니다. 준 씨는 가족과의 관계나 주변 사람들과
작은 사소한 약속에도 최선을 다하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지만 이렇게 진중하고 배려 깊은 분을 만난 건 정말 처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은 호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나서도 대화는 멈추지 않았고 카페를 나서며 함께 인근 공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봄볕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벚꽃길을 함께 걷는데 단순한 스몰 토크를 넘어서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단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고민하고 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멋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끝없는 경쟁과 불안정함도 있거든요. 가끔은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런 자부심 있는 일 포기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자 준 씨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에 대한 애정이 깊으니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미영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자극을 받았고 앞으로 무조건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자연스럽게 마주쳤고 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 깊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예감된다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원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준 씨가 먼저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 전시회 하나 같이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오늘 시간이 너무 좋았고 미영 씨와 예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요. 네, 저도 참 좋았어요. 다음엔 제가 좋은 전시 직접 소개해 해드릴게요.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꼭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에 오랫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듯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소개팅이 이렇게 따뜻하고 특별할 수 있구나. 박 여사님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중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인연이 시작된 것 같다. 박 여사님께도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사님,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좋은 돈, 좋은 에너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며칠간 준 씨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전시회와 카페, 맛집 탐방 등 다양한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인연은 어느새 편안한 친구, 든든한 동반자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이라는 첫 만남을 통해 저는 인생에 대한 시각이 한층 넓어졌고 새로운 사람과의 교감이 주는 설렘과 두근거림을 다시금 똑똑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저의 삶,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관계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지 진심으로 기대하게 되었죠. 이렇게 뜻밖의 소개팅 자리는 저에게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 용기 내어 만든 한 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저는 그날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준 씨와의 만남은 점점 더 자주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함께 나누며 어딘가 조금씩 의지하게 되었다. 전시회 초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 혹은 단순히 주말 산책 등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연인에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롭고도 조금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준 씨는 내가 담당하는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나 프로젝트에 유독 관심을 많이 보였고 때론 박 여사님이 추천한 새로운 예술가들에 대해 상당히 해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박 여사님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따뜻한 관점이 종종 대화에서 드러났으며 마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자주 풍기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여러 일정과 바쁜 업무에 쫓겨 잠시 본가에 다녀온 후 이준 씨와 약속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이런 질문을 던졌다. 준 씨는 박소남 여사님을 참 존경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주 가까운 인연이라도 있으신가요? 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꼭 친척 어른을 칭찬하는 느낌이에요.
이준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미영 씨가 눈치챘군요. 사실 그게 맞아요. 박 여사님이 바로 제 어머니세요.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잠시 흔들릴 정도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지금껏 여러 번 만났던 나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주고 새로운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준 그분이 이준 씨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전혀 예상 밖이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지난 수개월간 박 여사님이 보여준 다정과 배려, 때론 직설적인 조언들이 모두 엮여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곧 진정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진작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뭔가 더 조심했을 수도 있는데. 이준 씨는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일부러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입견 없이 먼저 서로를 알아가길 바라셨거든요. 그리고 나도 네가 내 정체를 먼저 알아채길 기다렸던 것 같아. 혹시 부담이 되거나 기분이 상했다면 정말 미안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박 여사님이 그토록 나에게 다정하게 접근하고 깊이 관심을 보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나를 단순한 전시 큐레이터 이상으로 대하고 때로는 조심스러운 충고와 진심 어린 응원을 해준 것도 모두 아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다. 동시에 나는 갑자기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제까지의 모든 일이 혹시 시험이었는지 혹은 내가 며느리감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회사가 마친 후 박 여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다. 평소보다 더 공손한 말투로 근처 카페에서 대화하자고 권유했다. 그 만남 자리에서 박 여사님은 천천히 본인의 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영 씨, 사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전시를 만드는 젊은 큐레이터로만 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의 인품과 열정에 감탄하게 됐죠. 그래서 아들에게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우리 가족과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 학벌도 중요하고 집안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편으론 따뜻했지만 또 한편으론 정중한 경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나 자신이 과연 이 가족의 그들이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게 되었다. 내가 이준 씨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박 여사님이 바라보는 나의 위치는 명확하게 아들 여자친구 혹은 미래의 며느리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현실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이후 박 여사님의 태도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고 이전과는 달리 사적인 질문과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혹은 이준이네 식구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볼 생각이 없느냐 우리 집안의 전통을 미리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등등 예전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준 씨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순응하며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점차 피로감이 쌓이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다. 때로는 박 여사님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또 때로는 나 자신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는 느낌에 서글퍼지기도 했다. 심지어 나는 내 커리어와 미래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예전에는 박 여사님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이게 시어머니의 시선인가 혹은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맞춰야만 하는 일인가를 따져보게 되었다. 몇 번은 피곤함에 지쳐 이준 씨에게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베푸는 관심과 호의가 감사하지만
어쩐지 요즘은 내 일에까지 간섭받는 기분이야. 내가 단순히 너의 여자친구로 혹은 며느리감으로 평가받는다는 압박감이 들어 그게 너무 힘들고. 이준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미영아, 난 네가 우리 가족의 기대에 맞추려고 억지로 자신을 바꾸지 않았으면 해. 네가 미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꿋꿋하게 지키는 점이 내가 널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야. 어머니도 곧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 하지만 이준 씨의 진심과 별개로 박 여사님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집안 이야기, 특히 재산, 신분, 그리고 명문가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큐레이터로서의 삶과 한 남자의 연인으로서 또 며느리감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평소엔 항상 담담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했던 내가 불현듯 만약 내가 다른 집안 출신이었다면 박 여사님이 과연 나를 아들에게 소개해줬을까? 지금까지 받은 칭찬과 관심, 그 모든 것이 내 진짜 인격을 본 결과가 맞을까? 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고 내 부모님이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믿고 응원해준다는 점에서 단지 외적인 조건에 의해 비교 평가받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어느 날 박 여사님이 혹시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집안의 기본적인 준비와 절차, 그리고 혼수에 대한 기준 정도는 미리 아셔야 나중에 힘들지 않을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을 때 나는 참담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본래 사랑과 결혼이란 두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마땅하지만 마치 입사 면접처럼 조건과 기준, 자격을 따져야만 하는 현실이었다. 이때부터 점점 더 내 내면의 목소리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편으론 이준 씨와의 아름다운 추억과 미래를 그리고 싶었고, 또 한편으론 박 여사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언젠가 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커져갔다. 나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본질적인 가치는 어디에서 오며 나의 꿈과 일, 그리고 가족의 울타리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비록 사랑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지만 결코 나의 존재 이유와 자부심까지는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이후로도 가족 모임이나 미술관 행사 또는 크고 작은 일상의 순간마다 박 여사님과 이준 씨, 그리고 나, 이 세 사람 사이의 긴장과 화합, 또 때로는 미묘한 파장이 계속 이어졌다. 나는 점점 더 명확하게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 모든 사건은 단지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지, 그리고 사랑과 커리어, 자존감 사이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 시어머니의 첫 번째 요구. 이준 씨와 연인으로 발전한 지 어느덧 몇 달이 흘렀다. 서로의 일상과 마음을 공유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논의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준 씨는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혹시 우리 앞으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엄마께도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우리 둘의 관계를 가족에게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 이슥한 밤 나는 한참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그래, 나도 진심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부담감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아직 정해진 미래는 없지만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보자는 결심이었다. 며칠 후 박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낮고 단정한 말투였다. 미영 씨, 이번 주말에 식사할 시간 괜찮으세요? 가족끼리 이야기 나눌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렇게 내 인생의 또 하나의 장이 시작됐다. 첫 대면, 예고된 긴장감. 식사 자리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컨템포러리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 여느 때보다 각별한 준비가 느껴졌다. 이준 씨와 손을 꼭 잡고 들어서니 박 여사님은 평소보다 단정하고 엄격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상냥했던 미술관의 단골 손님과는 사뭇 달랐다. 박 여사님은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조용히 내 어깨를 살펴보고 앉은 자세와 식사 에티켓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듯했다. 자연스럽게 식사가 시작됐지만 식사 내내 날카로운 관찰자의 눈빛이 느껴졌다. 마치 나를 며느리감으로 이미 평가하고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잠시 후 박 여사님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정식으로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될 관계라 생각해서요. 오늘은 친구가 아닌 가족의 어른으로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감돌았다. 요구는 은근히 그러나 분명하게 처음엔 요구라고 하기엔 다소 완곡했다. 우리 가족은 예의를 중시한다. 늘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등 원론적 당부로 시작됐다. 하지만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점점 구체적인 기대와 조건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단호함과 미묘한 선긋기가 분명히 느껴졌다. 이준이가 외동이라 그런지 우리 가족은 전통적 가치관이 더 중요하답니다. 가족 행사나 중요한 모임엔 항상 참석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 외에는 기본적인 가족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미영 씨가 일하는 걸 응원하지만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해선 다른 가족들과도 잘 맞춰가야 해요. 필요하다면 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융통성도 중요하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경력과 삶의 자부심을 포기하란 요구는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압박이 다가왔다. 섬세한 요구와 며느리감으로서의 매너. 대화가 이어질수록 박 여사님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전환됐다. 우리 집안은 예의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요. 공식 만남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것 같지만 가족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시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음식은 항상 어른이 먼저 떠야 하고 어른분들께 잔을 따라드리는 습관도 잊지 말아야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작은 예절이 결국 큰 신뢰를 쌓지요. 나는 속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요구받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박 여사님은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라고 덧붙였지만 그 말보다 그녀의 시선과 어조가 훨씬 더 강한 메시지였다. 기대치와 나의 현실, 그리고 심리적 무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 여사님은 조심스레 마지막 당부를 건넸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조화예요. 미영 씨가 자기 주장과 개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상 깊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선 가지각색이 아닌 한 방향으로 힘을 합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순간 입이 다물어졌다. 개성을 인정받았으나 동시에 잦아들라는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식사가 끝난 후 이준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준 씨는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 보였지? 나도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결국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꼭 우리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늘한 파도가 쳤다.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는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가족과 결혼이라는 현실의 단면을 정면으로 마주한 느낌이었다. 실천으로 이어지는 요구들. 며칠 후 박 여사님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미영 씨, 혹시 이번 주말 가족 점심에 함께 할 수 있나요? 이준이 고모, 작은아버지 등 중요한 친척분들이 다 모이시는 자리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서요. 분명 이런 자리에 거의 빠져본 적 없는 나로선 초대만으로도 부담감이 밀려왔다. 또 박 여사님은 가능하면 전통 한복 느낌의 단아한 복장을 특별히 당부하셨고 손수 만들어 온 음식이나 떡 한 접시라도 챙겨오면 좋겠다는 부탁도 잊지 않으셨다. 나는 막연한 긴장감과 테스트에 임하는 심정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친정엄마도 우리 딸 첫인상 중요하다고 덧붙이시며 음식 준비부터 복장과 말씨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다. 가족 모임 날, 나는 누구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소박한 화장에 신경 쓰며 떡 한 접시와 손수 쓴 작은 편지까지 준비해 친척 어른들께 인사드렸다. 면밀히 관찰했고 자칫 실수라도 할까 마음을 졸이며 몇 시간을 보냈다. 행사가 끝난 후 박 여사님은 따로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늘 여러모로 신경 많이 쓴 거 알아요. 첫 모임치고는 합격점이에요. 아마 이준희 고모도 미영 씨를 괜찮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한두 번 잘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앞으로도 이런 성의를 지속적으로 보이면 금방 가족처럼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더 자연스럽게 가족과 어울리는 미영 씨의 모습 기대할게요. 나는 긴장이 풀리면서도 요구의 강도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 있겠다는 묘한 예감이 들었다. 박 여사님의 기대 뒤에 숨은 메시지. 이후로도 박 여사님은 크고 작은 가족 행사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당부하셨고 부엌일이나 가족 모임 준비, 친척 어른들의 이야기를 세심히 들어드릴 것 등 구체적인 임무를 계속 전달해왔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가족 어른들을 먼저 챙기는 태도가 중요하다. 웃으면서도 할 말은 할 줄 알 때 결코 어른의 의견을 거스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험담이나 가십거리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 등 조목조목 직접적인 조언과 요구가 이어졌다. 나는 한편으론 어른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나는 어디까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토록 많은 눈과 기대의 중심에서 내 삶과 경력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는 고민이 깊어졌다. 스스로와의 싸움, 그리고 새로운 각오. 밤이 깊어지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혹독한 테스트로 느껴지는 박 여사님의 요구 위에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이란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는 과정임을 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내 인생의 중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가족과의 조화를 존중하되 나만의 색깔과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렇게 박 여사님과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과 이어진 요구들의 연속은 나에게 단순한 연애관계 이상의 결혼, 가족의 의미,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일깨워주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기대에 관한 갈등의 시작. 박 여사님과의 첫 가족 모임이 끝난 이후
나는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그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나아가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대치가 더욱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동안 박 여사님은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조언하셨다. 예컨대 이상적인 문자에서는 오늘 하루도 예의 바르게 겸손함을 잊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주말이면 전화를 걸어 내일 혹시 잠깐 들릴 수 있니? 집안일을 함께 도와주면 좋겠어 라며 점점 사적인 부탁까지 건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녀의 관심이 나를 인정하고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 친척 어른의 생신잔치 때도 손수떡을 준비해갔고 박 여사님과 함께 전통 음식 만들기에 참여했다. 긴장과 동시에 성취감도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점차 나는 왜 충분히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 기대의 무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졌다. 박 여사님은 늘 나의 일과 생활, 심지어 말투와 표정까지도 평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좋아 보이던 오차님에는 우리 집안 여성들은 대체로 소박하게 입어요 라며 넌지시 조언을 했고 내가 새로운 전시로 바쁜 기간이라 가족 모임에 참가하지 못하면 결혼을 생각한다면 이런 희생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이 다가왔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다가오면 박 여사님은 한 달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준비를 요구했다. 쇼핑 목록을 함께 짜자고 연락을 하거나 전통 예절 책자를 보내주며 이런 부분도 공부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하고 넉살 좋게 웃으셨다. 주변에서 보기엔 훈훈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였겠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점점 밀려오는 피로감과 미묘한 서운함이 쌓여갔다. 반복되는 미션과 끝없는 테스트,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마치 매번 새로운 미션을 주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명절 음식장만, 가족 친지들 축하 문자 준비, 심지어는 가족 SNS에 직접 댓글을 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요구받았다. 한 번은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해 가족 모임에 늦게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박 여사님은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멋진 커리어 우먼도 좋지만 결국 가족이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란다는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다. 갈등은 점차 시댁뿐 아니라 나의 부모님까지 확장됐다. 박 여사님은 슬며시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에까지 개입해 양가 상견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미리 선물 리스트를 정리해줬으면 해 라며 자세한 계획을 요구했다. 아무리 고맙다고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답답함이 몰려왔다. 결정적 갈등의 시작, 진심 없는 칭찬과 비교, 이런 가운데 가장 상처가 컸던 것은 박 여사님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겉으로는 늘 미영 씨만큼 성실한 분도 드물어요. 매사에 예의 바르니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라. 는 등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 모임이 끝나고 따로 나를 불러 그래도 우리 집안은 항상 최고를 추구해 왔으니 좀 더 분발해주면 좋겠다. 이준이 와이프로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며 압박을 더했다. 소소한 행동 하나까지 세심하게 체크당하는 기분이 반복됐다. 식탁 예절에서 젓가락을 놓는 위치, 어른이 말할 때 맞장구 치는 법, 친척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잊지 말고 먼저 묻는 일까지 모두 관찰당하는 듯했다. 게다가 박 여사님은 내 부모님의 직업이나 배경에 대해 은근히 비교하거나 아무래도 명문가라서 기대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다. 고 넌지시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 역시 내가 이 가정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일까? 내 개성과 가치를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준 씨와의 대화. 너무 맞추지 않아도 돼. 어느 날 저녁, 나는 결국 이준 씨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베푸는 관심과 호의가 감사하지만 솔직히 갈수록 감당이 안 돼. 내 일, 내 가족, 심지어 내 말투나 옷차림까지 평가받는 기분이야.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이준 씨는 내 말을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며 손을 꼭 잡았다. 미영아, 너 자신답게 행동해도 돼.
우리 엄마가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더 바란 게 아닐까 싶어. 그래도 무리해서 내 자신을 잃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곁에서 항상 지켜줄 테니까 힘들 땐 내게 기댄다고 생각해. 그의 따뜻한 위로에 잠시 안도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박 여사님의 기대와 규범, 그리고 내 진짜 모습과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가 점점 커져만 갔다. 특히 나는 수동적으로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내 선택과 열정으로 삶을 주도해 가고 싶다는 오랜 바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압박. 이럴 때마다 주변 친구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나를 달랬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내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 현실. 내가 원하던 사랑 방식과는 점점 멀어져 갔다. 특히 미술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박 여사님이 또 뭐라 하시냐,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 일에 대한 열정마저 점점 사라져가는 게 느껴졌다. 내가 진정 원하는 가족,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고민 끝에 나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박 여사님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내 꿈과 자부심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 시간 내가 이루었던 작은 성취와 자긍심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았다. 미술에 대한 사랑, 관람객의 마음을 움직인 경험,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가족과의 믿음 있는 소통까지.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채우는 진짜 가치임을 새삼 깨달았다. 이 지점에서 나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한 사람의 곁에 선다는 건 분명 귀한 일이다. 하지만 그 앞에 나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 행복이 온전할 수는 없다는 확신. 나는 더 이상 처음처럼 순응하는 사람이길 원치 않았다. 변화의 조짐, 갈등의 격화. 서울의 어느 쌀쌀한 초겨울 저녁, 가족 행사 자리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박 여사님은 내게 이번 기념일에 친척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을 직접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업무 과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다. 조심스럽게 혹시 이번만큼은 제가 참석만 하고 선물은 다음 기회에 준비해도 될까요? 라고 부탁드렸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며느리감으로서 당연한 일을 미루는 것은 우리 집안 행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나의 배려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다. 그 일 이후 나는 마음이 크게 다쳤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심이 통하지 않고 모든 행동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느낌. 그리고 어릴 적부터 내가 꿋꿋하게 지켜온 나만의 소중한 색깔마저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다. 오랜 시간 곱씹어온 가족의 의미, 사랑의 모양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나의 꿈과 자존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이 모두 우선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정점에 이른 갈등, 가족인가, 사랑인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박 여사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으나 점차 집안의 가치와 체면, 그리고 명문가의 며느리감으로서의 임무와 책임까지 노골적으로 내게 요구하게 되었다. 나는 그 요구의 무게에 매일 조금씩 짓눌리는 기분이 들었다.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사랑과 가족의 인정 속에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치열한 혼란과 자아 흔들림이 계속됐다. 박 여사님은 가족의 행사 하나, 친척 모임 하나까지 내게 미리 목록을 넘기고 사소한 일에도 명문가의 이상적인 며느리답게 행동하라는 암묵적 압박을 가했다. 나의 부모님과 관계에까지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된 듯했다. 이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사건은 어느 날 박 여사님이 예상치 못한 부탁을 전하면서부터였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나 목소리 톤을 낮추고 나를 불렀다. 미영 씨, 우리 이준이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집안의 체면에 걸맞게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 자부심도 크고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족들 중에서는 미영 씨의 출신이나 집안 배경에 조금 우려하는 시선도 없진 않아요. 이준이와 짝이 되기엔 솔직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척들도 있어요. 그녀의 말 속에 서린 너는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에 나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대학을 지방에서 다닌 것, 평범한 집안에서 흔히 성장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명문가의 전형적 프레임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이 모두 결격 사유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박 여사님은 이어서 결혼 때 준비해야 할 목록을 꺼내 보였다. 선물 리스트, 예단, 예물 기준, 집안의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과 의전, 심지어 결혼식에 누가 올 수 있는지까지 세세한 조건을 정리해 놓고는 마치 계약서를 낭독하듯 한 조목씩 내게 설명했다. 혹시 부담이 된다면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 가족 내에서 인정받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나는 미영 씨 편이 되어주고 싶지만 여러 면에서 아직 불안한 가족들도 있으니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사랑한다 믿었던 관계가 실제로는 조건과 기준, 세상의 평가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몹시 연약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애써 무시해왔던 불안이 한꺼번에 끌어올랐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하염없이 혼잣말을 되풀이했다. 내가 해온 모든 노력, 겪었던 수많은 불안과 희생도 결국엔 숫자와 조건에 묻히고 마는 걸까? 진짜 나라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며칠 뒤 박 여사님과 나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식당 한쪽에 양가가 마주 앉자 박 여사님은 한눈에 우리 가족의 소박함을 알아채고는 미묘한 표정으로 친근감을 가장했으나 은근한 거리감을 드러냈다. 나의 부모님은 오래된 작업복 차림으로 트럭을 타고 식당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어머니는 잔뜩 긴장한 얼굴에 힘겹게 예의를 지켰다. 상견례 초반 박 여사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우리 가족의 배경에 대해 슬쩍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평가라는 색안경이 짙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보이지 않게 속으로 길었다. 하지만 상견례 중간 지역 개발에 관한 대화가 나오자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 서울 외곽에 오래된 땅 몇 평이 있습니다. 그 부지 덕분에 애 초등학교도 보내고 늘 두 아이 힘껏 키웠죠. 그 땅은 요즘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말에 박 여사님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다. 돈과 재산에 관한 정보 앞에 차가웠던 태도가 돌연 온화해지고 내 아버지에게 극진하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을 갖고 계셨을 줄은 진작 알았다면 미리 말씀 여쭤올 거예요. 사실 저희도 그 지역에서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어서 꼭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한순간 우리 가족을 냉정하게 평가하던 여사님의 시선이 귀한 손님으로 변했다. 내가 지금껏 겪은 모든 갈등, 상처, 그리고 고민들이 이 한순간 재산과 조건에 의해 뒤집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참담함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꼈다. 상견례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나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이준 씨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봤다. 미영아, 미안해. 이런 분위기가 될 줄은 몰랐어. 엄마가 때론 지나치고 현실적인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둘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잖아. 내가 힘들다면 뭐든 내가 도울게. 제발 이만큼만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그 말조차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 현실과 조건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밤을 고민 끝에 나는 결국 이준 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준아, 미안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어. 나도 우리 가족도 누군가의 부나 지위, 평판 때문에 평가당하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결혼, 가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서로에게 더 솔직하고 떳떳한 선택일 것 같아. 이준 씨는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았다. 아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만 내가 있잖아. 우리 둘만 믿고 가는 안 될까? 저런 조건, 엄마의 편견, 우리 둘이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나 내 대답은 단호했다. 준아, 네 마음 알고 고마워. 나도 정말 많이 사랑했었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걸 이젠 알 것 같아. 네 가족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질 거야. 그리고 내 부모님도 내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아마 아플 거야. 우리 서로를 위한 마지막 용기라고 생각해줘. 그날 밤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한편에서는 묘하게도 후련함이 느껴졌다. 더는 타인의 시선과 조건, 지칠 줄 모르는 기대에 맞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다. 며칠 후 내 결정이 알려지자 놀랍게도 주변 동료들과 가족, 친구들 모두 잘했다, 마땅한 선택이다라는 위로와 응원을 보내줬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네가 너답지 않을 바엔 차라리 지금 깨지는 게 낫다 라는 말이 한동안 마음을 달랬다. 이후 박 여사님은 몇 번이나 내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나는 조용히 연락을 피했다. 더 이상 형식적 관심과 조건의 굴레에 내 한 몸을 묻고 싶지 않았다. 이준 씨는 몇 번이나 만남을 청했으나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더 이상의 미련 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나는 내 사랑을 그리고 한때 소중했던 인연을 놓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내 존재와 신념 그리고 가족의 온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 사랑이 때론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위대하지만 자신을 잃어가는 대가까지 수용해야 할 만큼 값싸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나의 진정한 행복,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가치,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긴 채 나는 앞으로의 길을 조금 더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상견례의 날, 드러난 진실. 긴장감과 불확실함 속에 마침내 두 가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상견례의 날이 다가왔다. 전날 밤 나는 여러 번 잠에서 깨며 머릿속으로 온갖 준비와 질문, 가족들의 표정, 그리고 상상 속의 어색한 침묵까지 시뮬레이션 했다.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 역시 한껏 차려입는 것보다 소박하고 편하게 다녀오자며 서로를 다독였다. 서울 도심 어느 중후한 분위기의 한정식집. 입구에서부터 세련된 서비스와 조용히 흐르는 전통음악 소리가 상견례 특유의 경직된 공기를 부추겼다. 상대편 가족, 그러니까 박 여사님은 이미 테이블에 나란히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나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 들어섰다. 두 가족의 첫 만남, 차가운 시선과 따뜻한 진심. 처음 인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은 얼굴들이 오갔다. 박 여사님은 부모님의 옷차림과 말투, 또 내 한마디 한마디까지 유심히 살폈다.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신 투박한 손으로 물잔을 집으시고 어머니는 줄곧 머리칼을 정돈하며 더 벗어나고 싶은 눈빛이었다. 나는 온전히 긴장한 채 박 여사님을 바라봤다. 예전의 단골 손님, 내게 따뜻했던 모습 대신 오늘의 그녀는 영문가의 가족 대표답게 냉철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말투로 대화를 주도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준비보다
서로의 집안 배경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지요. 우리도 오랜 전통과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궁금한 게 많습니다. 미영 씨 집안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나요? 아버지는 잠깐 머뭇거리시다 농담에 섞어 답했다. 저희야 평범하지요. 다만 아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지요. 특별할 건 없지만 우리 딸이 어디 가서 기죽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도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도 평생 시장에서 떡을 팔며 자식들 키웠으니 우리 집엔 대대손손 남겨진 것도 없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인 셈이에요. 이 대화 속에서 박 여사님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속내를 완전히 감추지 못했다. 이준희네 집안은 여러모로 전통도 지키고 사업도 오래 해왔죠. 앞으로 두 분께서도 준비하실 게 많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차마 얼굴을 댈 수 없었다. 부모님의 소박함이 부족함으로 순수한 자부심이 검소함으로 오해받는 자리에 놓인 듯했다. 박 여사님은 만남 내내 내 부모님에 대해 탐색하며 비교하듯 조건을 점검했다. 예기치 못한 반전, 숨겨진 가족의 진실. 상견례는 예의 바른 대화와 겉도는 칭찬, 그리고 이상적으로 작성된 결혼 조건 표준을 주제로 몇 시간이나 이어졌다. 그러던 중 식사를 마무리할 무렵 예기치 못한 대화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박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혼수 준비와 예단, 집안 어르신들의 예우, 심지어 결혼식 초대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나는 내심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께서 담담히 말씀하셨다. 말이 나온 김에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근교에서 오랫동안 지키던 땅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의 미래를 위해 남겨둔 것이죠. 이번에 딸 결혼이라 용기를 내서 팔아 자식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 여사님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 근교 땅이요? 혹시 어느 구역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그쪽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땅의 위치와 크기를 말했다. 그러자 이내 박 여사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내 가족을 은근히 하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아버지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쫑긋 세웠다. 아이고, 그런 귀한 땅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저희도 사실 그 일대에 사업 확장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따로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다. 이 순간까지 받았던 박 여사님의 모든 시선과 판단, 나를 향한 비교는 가족의 배경과 순식간에 뒤바뀌는 현실이었음을 눈앞에서 확인했다. 진짜 가치와 허울뿐인 조건의 충돌. 상견례 이후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부모님은 내 눈치를 살폈고 이준 씨도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오늘 조금 힘들었지. 엄마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나는 내내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은 울컥 화가 나기도 하고 한 번은 쓸쓸히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박 여사님이 보여준 태도 변화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담함이 몰려왔다. 내가 사랑한 이 사람이, 내가 꿈꾼 가족이 정말 이런 곳일까? 견디기 힘든 회의와 피로감이 밀려왔다. 사랑이란 두 사람의 믿음과 진정, 가족은 적어도 서로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울타리라고 믿었던 내게 모두가 조건과 경제력으로 평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팠다. 부모님의 목소리,
진정한 사랑과 존엄.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오랜만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미영아, 엄마는 괜찮다. 혹시 네가 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집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뿐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 딸이 어디 나가도 당당했으면 해.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역시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네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돈이 많고 남들이 뭐라 하든 네가 하는 일이 너답고 떳떳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 네 곁엔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나는 그 말을 여사님은 여러 번 내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고 땅 매각과 사업 이야기를 유난히 길게 나누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이 가족이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외형적 조건임을 절감했다. 동시에 내 사랑과 행복 그리고 자존심을 어디까지 내줄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이준 씨는 여느 때처럼 나를 붙잡으며 우리가 서로만 믿으면 돼라고 말했지만 나는 더 이상 자신할 수 없었다. 나는 앞선 모든 갈등과 오해, 상처를 곱씹으며 결심했다. 진짜 소중한 건 내 삶과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의 떳떳한 미래다. 나 하나로도 충분히 사랑받으며 내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상견례의 날 드러난 진실은 나를 더 깊고 성숙한 길로 이끌었다.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지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선택하고 싶다. 이별의 결심과 관계의 끝맺음. 상견례 이후 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복잡했다. 머릿속엔 온갖 감정과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뿌듯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알았던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오히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만 하는 거대한 벽 앞에 선 신정이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족, 조건을 따지는 사랑, 그 속에서 내가 소중히 여겨온 가치와 자존심이 어디까지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수없이 되물으며 지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준에 대한 미안함과 혼란스러움이었다. 이준은 내 고민을 곁에서 누구보다 이해해주려 애썼지만 그의 다정함마저 내겐 점차 부담이 되어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영아 힘들면 내게 말해. 뭐든 함께 이겨내자. 엄마 설득은 내가 할게. 우리 사랑만은 변하지 말자는 그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내 가슴 한켠에서 점점 뚜렷하게 자라나는 목소리는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결연한 바람이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더 이상 나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 속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 혹은 어떤 집안의 누군가를 연기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별을 각오하기까지 내면에 쌓아온 며칠간은 모든 연락을 일부러 피했고 미술관에 나가서도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소문은 이니 빠르게 번져 가까운 후배가 소심하게 물었다. 선배,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준 씨랑 혹시... 나는 억지로 웃으며 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그거 내가 이미 정답이 있었다. 내 중심이, 내 인생의 주도권이 점점 사라짐을 이젠 인정해야 했다. 밤이 깊을 때면 부모님과 나지막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영아, 네가 어디 가서 작아지는 모습은 엄마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아. 넌 널 지키며 살아야 해. 네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는다고 해도 그건 분명히 값진 선택일 거야. 아버지도 각자의 방식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은 뒤돌아설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멀리 가는 길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어. 부모님의 응원 속에서 나는 비로소 단단한 결심에 이르렀다.
이 사랑의 끝은 결코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오히려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별 통보, 그리고 마지막 만남. 드디어 이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찾아왔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오후였다. 늘 자주 앉던 미술관 앞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카페의 조용한 음악과 유리창 너머로 흐르는 물방울이 내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했다. 처음엔 몇 마디의 평범한 안부만 오갔다. 하지만 나는 곧 결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준아,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내 곁에서 물러나려 해. 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어. 네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를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며 살고 싶어. 그리고 너 역시 내 가족과의 관계, 전통, 그리고 너만의 가치관 속에서 훨씬 편안하고 당당했으면 해. 이주는 한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눈을 바라보다 곧 고개를 떨구었다. 정말 이대로 끝내고 싶은 거야? 우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인연이 아니잖아. 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함께 했던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하지만 내 삶 전체를 누군가의 기대 앞에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싶진 않아. 네 곁에 있을수록 난 점점 작아졌고, 너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힘들겠지만, 이건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야. 이주는 끝내 내 손을 잡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결정을 존중할게. 미영 씨가 그깟 조건이나 평판 때문이라면 당당히 떠나는 게 맞아. 더 좋은 인연, 더 내다운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힘을 주었다. 후배 큐레이터들은 선배, 이제 진짜 미영 선배의 꿈과 삶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길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 역시 한결같이 든든했다. 한없이 미안했던 내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 딸로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제는 너가 원하는 삶만 붙잡아라. 아버지는 말없이 내 어깨를 다독였고 가족 안의 따스한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박 여사님은 잠시 내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느냐.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몇 번 오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기 위해 대답하지 않았다. 이준 역시 혹시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자며 연락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거절했다. 그제야 진짜로 우리의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다가왔다. 관계의 끝 맺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약속. 마음 한켠엔 분명 상실감과 쓰라림, 가끔은 눈물마저 스며들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다가온 것은 해방감과 안도감이었다. 더 이상 조건이나 남의 시선, 집안의 기대 속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 목소리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큰 축복인지 몸소 실감했다. 이별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과정에서 사랑의 소중함도 결별이 주는 성장도 동시에 배울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추억은 내 인생의 한때를 아름답게 채워주었고,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또 다른 여백이 내 삶에 남겨졌다. 이별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더욱 단단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성찰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앞으로의 삶을 향한 다짐. 이후로 나는 더욱 미술관 일에 몰두했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박 여사님과의 인연에서 배운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은 내 전시 기획과 작품 세계관에도 퍼져나갔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자. 그 슬로건 아래 나는 매일 하루씩 내 존재와 꿈을 이어나갔다. 때론 아름다운 사랑이 어긋난 결말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끝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 심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다짐한다. 자기 환기과 열린 결말, 이별 이후. 삶은 예상보다 한결 조용했지만 거기엔 전에 없던 깊이가 더해져 있었다. 상견례의 씁쓸했던 기억, 박 여사님과의 수많은 미묘한 갈등, 그리고 오랜 연인이었던 이준 씨와의 아픈 작별까지. 돌이켜보면 나는 지난 몇 달간, 아니 몇 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다. 진짜 나를 찾는 시간. 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나를 둘러싼 수많은 기대와 프레임도 자연스럽게 소멸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감, 누구의 여자친구, 혹은 괜찮은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틀에 나를 우겨넣지 않아도 되었다. 오랜만에 혼자 걸어보는 서울 도심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내 걸음은 자유로웠고 내가 내려다보는 세상은 더 넓고 투명하게 느껴졌다. 나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가? 미술관에서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면서 오롯이 관람객의 시선을 따라 공간을 구상하고 또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나는 삶의 의미를 또렷하게 되찾곤 했다. 관객 한 명 한 명이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아도 작품들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했다. 예술의 본질이 진실함에 있다는 믿음처럼 이제 내 삶도 그 본질에 가까워져 가는 듯 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자존감. 가족 또한 이전보다 한층 단단해졌다. 땅을 팔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소박했고 그 누구보다 내 감정의 진심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들이 건네는 따뜻한 밥상, 쌀쌀한 겨울밤 함께 나누는 웃음소리에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방식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이별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 자신답게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이었다. 남이 정해준 행복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애쓰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기로 결심했다. 박 여사님과의 재회, 인생의 역설. 몇 달이 지난 어느 늦봄날 나는 새롭게 기획한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 서 있었다. 열정적으로 일을 준비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장 낯선 손님 한 명이 눈에 띄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박 여사님이었다. 평소에 고고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어딘지 피곤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내게 살짝 미소 지으며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잘 지내고 있죠, 미영 씨? 이번 전시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어서요. 한번 꼭 와보고 싶었어요. 나는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묘하게도 원망이나 미움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박 여사님의 눈빛에서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인간적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는 전시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우리 집안 사정이 그다지 녹록진 않아요. 최근에 추진하던 투자도 실패하고 이준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지키려고 욕심은 했었나 봐요. 이젠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나이 들어 처음 깨닫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나는 박 여사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내 모든 가치가 사라질 거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 그의 인정도 짧은 동정도
나의 본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사랑이든 가족이든 무엇이든 내 마음에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 눈으로 더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됐어요. 박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결국 사람은 자신에게 떳떳해야 오래 행복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나는 역설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뒤에야 그런 걸 배워가고 있어요. 짧은 대화지만 서로의 인생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남겨진 인연, 그리고 변화의 시작. 그날의 전시는 내게 또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땐 미처 몰랐던 것, 내 힘으로 개척하는 삶, 나에게 기댈 줄 아는 용기,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호흡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자존심. 이후로도 박 여사님을 전시장에서 몇 번 더 마주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라는 인사만 짧게 건넸다. 이준 씨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고 서로의 삶 속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다만 가끔씩 전해 듣는 소식에서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려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뜨거웠던 사랑을 부정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대신 그 시간 또한 내 삶의 일부로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미래를 향한 열린 결말. 이제 나는 다시 새 전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때론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떤 불안이나 기대,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란 자신의 의지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과 열정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좋은 인연이 오든 아니든 나의 삶은 내 손에 달렸다. 앞으로의 길이 어떤 모습일지, 누가 내 삶에 새로 들어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이젠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다. 행복이란 거창한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단단해지는 그 과정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어쩌면 아주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도 미술관 한 구석, 내가 기획한 전시 앞에서 미소 짓는 관람객을 바라본다.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작은 감탄과 따스한 시선은 나에 대한 가장 솔직한 격려다. 나의 길, 나의 자부심, 나만의 행복은 이제부터도 계속된다.